아버지 장례식 둘째 날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가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50대 여자였어요. 우리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자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그분의 딸입니다.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100억의 유산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진수입니다. 올해 55세고요. 서울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3남매 중 장남이에요. 동생이 둘 있습니다. 둘째 여동생 진이가 52세, 막내 남동생 진호가 48세입니다. 아버지는 팍처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웠어요. 아침에 산책 나가셨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셨습니다. 사흘을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시다가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건설회사를 운영하셨어요. 중견건설사였습니다. 서울에 본사가 있었고 전국에 지사가 있었어요. 성공한 사업가셨죠.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우리 3남매는 부족한 것 없이 자랐어요. 좋은 학교 다니고 유학도 갔고 결혼할 때도 아버지가 집까지 사주셨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습니다. 1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가셨어요. 그 후로 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요. 우리가 같이 살자고 했지만 거절하셨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면서요. 주말마다 우리 3남매가 돌아가며 찾아뵀습니다. 식사도 함께하고 말동무도 해드렸어요. 아버지는 건강하셨습니다. 80세지만 정정하셨어요. 매일 아침 운동하시고 골프도 치러 다니시고 친구분들도 자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더 갑작스러웠어요. 돌아가신겨. 장례식은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렀습니다. 3일장이었어요. 조문객이 많이 왔습니다. 사업 관계자분들, 친척들, 친구분들. 첫날만 200명이 넘게 오셨어요. 우리 3남매는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피곤했지만 버텼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마지막이니까요.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조문객이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였어요.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여자는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누구지? 하는 표정이었어요.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우리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상주들 앞에 섰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고인의 딸입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딸이에요. 박선영입니다. 동생 진이가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어요. 여자는 침착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부 박철호, 모 김영숙, 딸 박선영.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숙? 우리 어머니 이름은 이순자인데요.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김영숙이라면서요. 아버지가 30년 전부터 따로 만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첩이라는 얘기였어요. 막내 진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여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서요.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아버지와 낯선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계셨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진도 있었어요. 아버지와 그 여자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 가족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이중생활을 하셨다면서요.
어머니 이순자와 함께 사시면서 동시에 김영숙과도 함께 사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은 우리 집에, 4일은 김영숙 집에 계셨다면서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 진이가 소리쳤어요. 거짓말이라고 증거를 더 대라고요. 여자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소유자 박철호. 거주자 김영숙 박선영.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였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아파트였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30년 동안 살았다면서요. 아버지가 사주신 집이라고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평생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요. 동생 진호가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났냐고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가족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요. 그리고 유산 문제도 있다고 했습니다. 유산? 제가 되물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아버지 딸이니까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요. 법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혼외자라도 인지된 자식이면 상속권이 있었어요. 동생 진이가 화를 냈습니다. 돈 때문에 나타난 거냐고 소리쳤어요. 여자는 부인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면서요. 하지만 정당한 권리는 찾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어수선해졌어요.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여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폭도 끝 상담실로 갔습니다. 동생들도 따라왔어요.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50세 되던 해였습니다. 사업 관계로 김영숙을 만났다고 했어요. 김영숙은 당시 30세였다면서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둘이 사랑에 빠졌다면서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우리 삼남매가 있었어요. 이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생활을 시작했다면서요. 청담동에 아파트를 사서 김영숙을 살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4일은 거기서 지냈다면서요. 나머지 3일은 우리 집에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출장이 잦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여자 박선영은 그렇게 태어났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김영숙 사이에서요. 호적에도 올렸다면서요. 아버지가 인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여자는 자라면서 아버지를 일주일에 4일 봤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다정했다면서요. 학교도 보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대학까지 졸업시켜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도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몰랐냐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비밀로 하라고 했다면서요. 우리 가족이 알면 안 된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30년 동안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요. 동생 진이가 물었습니다. 김영숙은 어떻게 됐냐고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면서요. 암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5년 전에요. 아버지는 두 여자를 다 잃으신 거였어요. 막내 진호가 물었습니다. 유산은 얼마나 받으려고 하냐고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법대로 받겠다면서요. 법대로라면 4분의 1이었습니다. 우리 삼남매가 각각 4분의 1씩, 여자도 4분의 1이었어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100억 정도 된다면서요. 숨이 막혔습니다. 100억? 우리는 50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사와 부동산 합쳐서요. 하지만 100억이라니요.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재산이 있다면서요. 해외 계좌, 비밀 부동산, 그리고 다른 것들이요.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만났다면서요. 그때 모든 걸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재산 규모, 숨겨둔 것들, 그리고 유언까지요. 유언? 제가 되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유언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똑같이 4등분하라고 쓰셨어요.
우리 삼남매와 박선영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미안하다. 평생 거짓말하며 살았다. 용서해다오.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언젠가 이 비밀이 드러날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우리 삼남매는 따로 모였습니다. 여자를 보낸 후였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서로 물었습니다. 동생 진이가 말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면서요. 저 여자는 사기꾼일 거라고 했습니다. 막내 진호도 동의했습니다. 유언장도 위조일 거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사진, 부동산 등기부, 유언장까지요. 그리고 아버지 필체도 틀림없었습니다.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동생들이 반발했어요. 100억을 4등분하면 각각 25억씩이라면서요. 3등분하면 33억씩인데요. 8억 차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30년 동안 이중 생활을 하신 아버지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을까? 왜 숨기셨을까? 그리고 가장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선영이 말한 게 전부일까? 아직 숨겨진 게 더 있는 건 아닐까? 그 의문은 사흘 후에 현실이 됐습니다. 장례를 마쳤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아버지를 모셨어요.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장례식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유산 상속 문제를 처리하려고요. 아버지가 생전에 거래하시던 법무법인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큰 로펌이었습니다. 우리 삼남매와 박선영이 함께 갔습니다. 어색했어요. 같은 차를 타고 가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큰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담당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아버지와 20년 넘게 일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유산 목록이었습니다.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사였어요. 철호건설. 시가 40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청담동 아파트, 그리고 지방의 건물 몇 개, 총 50억 정도라고 했어요. 예금과 주식도 있었습니다. 10억 정도요. 합계 100억이었습니다. 박선영이 말한 것과 똑같았어요. 4등분하면 각각 25억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박선영이 보여줬던 그 유언장이었어요. 아버지는 재산을 4등분하라고 쓰셨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서요.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어요. 동생 진이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확인했다면서요. 필적 감정도 받았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쓰신 게 맞다면서요. 동생 진호가 물었습니다. 다른 재산은 없냐고요. 숨겨둔 거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한 이게 전부라면서요.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해외 계좌는요? 변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해외 계좌? 처음 듣는다면서요. 박선영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해외 계좌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변호사가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선영이 우리를 불렀어요.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해외 계좌가 있다고 하셨다면서요. 30억 정도 있다고요. 우리는 놀랐습니다. 30억? 박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만났을 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럼 총 재산이 130억이라는 얘기였어요. 동생 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변호사는 모른다고 했냐면서요. 박선영이 대답했습니다. 비밀 계좌라서 변호사도 모를 거라면서요. 그럼 어떻게 찾냐고 물었습니다.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힌트를 주셨다면서요. 무슨 힌트냐고 물었습니다. 박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알고 있다고 하셨다면서요. 우리 어머니? 제가 되물었습니다. 박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면서요. 자기 어머니 김영숙이 알고 있다고 하셨다면서요. 하지만 김영숙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물어보냐고 말했습니다.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게 있을 거라면서요. 일기나 편지 같은 거요. 청담동 집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갔습니다. 아버지의 또 다른 집이었어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50평이 넘어 보였어요. 박선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어요. 고급스러웠습니다. 우리 집만큼 좋았어요. 거실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김영숙 그리고 박선영의 사진이었어요.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도 가족을 이루셨구나 싶어서요. 박선영이 안방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따라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금고가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냈어요. 부동산 서류, 통장, 그리고 일기장이었습니다. 박선영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김영숙의 일기였어요. 10년 전부터 쓴 일기였습니다. 박선영이 뒤쪽을 펼쳤어요. 3년 전 김영숙이 돌아가시기 직전의 일기였습니다. 거기 적혀 있었어요. 철호가 해외 계좌를 만들었다. 스위스 은행이라고 한다. 30억이 있다고 한다.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적어두면 위험하니까 외워야 한다. 그리고 다음 줄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8자리 숫자였어요. 계좌번호인 것 같았습니다.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이거다 라고요. 하지만 은행 이름이 없었습니다. 스위스 은행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찾냐고 물었습니다. 박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스위스 가서 찾아야 한다면서요. 우리는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스위스? 갑자기? 하지만 30억이라면 갈만했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 사이에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택배가 왔습니다. 큰 박스였어요.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안에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하나씩 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아버지의 다른 계좌 내역이었어요. 우리가 몰랐던 계좌들이었습니다. 10개가 넘었습니다. 각 계좌마다 5억씩 들어있었어요. 총 50억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재산이 150억이었던 거예요? 누가 보냈는지 확인하려고 박스를 다시 봤습니다. 밑바닥에 편지가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필체가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진수야, 이걸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거다. 미안하다. 평생 숨기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 다 말해야겠다. 내게는 박선영 외에 또 다른 자식이 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또 다른 자식. 계속 읽었습니다. 아들이다. 이름은 박민준. 지금 28세다. 어머니는 최은희. 20년 전에 만난 사람이다. 민준이도 내 자식이다. 호적에도 올렸다. 재산 분배를 다시 해야 한다. 5등분이다. 너희 삼남매 선영이 그리고 민준이. 이 편지와 함께 민준이 연락처를 적어둔다. 꼭 연락해서 알려줘라. 다시 한번 미안하다. 아버지.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또 다른 자식. 28세 아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동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바로 오라고 했어요. 1시간 후 동생들이 왔습니다. 편지를 보여줬어요. 동생 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막내 진호는 벽을 쳤어요.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다음날 박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번호로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박민준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박진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장남이라고요.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걸요.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뉴스로 봤다면서요. 왜 장례식에 안 왔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갈 수 없었다면서요. 아버지가 비밀로 하라고 하셨다면서요.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강남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박민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젊었어요. 28세답게 젊어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서로 보기만 했어요. 입을 연 건 박민준이었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민준 씨 사정을 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최은희는 20년 전 아버지를 만났다고 했어요. 당시 최은희는 30세, 아버지는 60세였다면서요. 최은희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비서였다면서요. 둘이 가까워졌고 관계가 시작됐다고 했어요. 민준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책임지셨다면서요. 집도 사주시고 양육비도 주셨다고 합니다. 민주는 자라면서 아버지를 한 달에 한두 번 봤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바쁘셨지만 올 때마다 다정하셨다면서요. 대학도 보내주셨고 지금은 직장도 다닌다면서요. 어머니 최은희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살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50세라면서요. 그럼 왜 아버지는 편지에서 민준이만 언급하셨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재산을 원하지 않으신다면서요. 본인 몫은 민준이한테 다 주라고 하셨다면서요.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등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형님들한테 미안하다면서요. 아버지가 평생 숨기고 사신 게 죄송하다면서요. 그래도 권리는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집했습니다. 정말 받지 않겠다면서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박민준을 만났다고 말했어요. 착한 아이 같다고요. 동생 진이가 화를 냈습니다. 착하든 말든 상관없다면서요. 유산을 5등분하면 각각 얼마밖에 못 받냐면서요. 계산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재산이 150억이었어요. 5등분하면 30억씩이었습니다. 원래 3등분이면 50억씩이었는데요. 20억 차이였습니다. 막내 진호가 말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면서요. 하지만 법은 법이었어요. 며칠 후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박선영과 박민준도 왔어요. 변호사가 새로운 유산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택배로 받은 계좌들까지 합쳐서 150억이었어요. 그리고 해외 계좌 30억도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총 180억이었습니다. 5등분하면 36억씩이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박민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왜냐면서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형님들한테 미안하다면서요. 자기는 아버지한테 충분히 받았다면서요.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럼 자기 몫을 더 달라면서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서요. 그럼 어쩌겠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사회에 기부하겠다면서요.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36억을 기부한다고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다면서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선영이 반대했습니다. 그건 권리 포기라면서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가능하다면서요. 민준이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기부하겠다고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준을 불렀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아니라면서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생각했습니다. 박민준은 36억을 포기했어요. 우리한테 미안하다면서요. 그럼 이제 4등분이었습니다. 우리 3남매와 박선영이요. 180억을 4등분하면 45억씩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박선영이 너무 집요했어요. 유산에 대해서요. 그리고 해외 계좌 이야기도 박선영이 먼저 꺼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스위스로 가기로 했어요. 해외 계좌를 찾으려고요. 우리 3남매와 박선영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동생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진호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사립탐정이 조사한 자료였습니다. 박선영에 대한 거였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박선영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사립탐정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박선영은 정말 아버지 딸이 맞았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5년 전부터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카지노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빚이 20억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거절하셨다면서요. 박선영은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를 계획했다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유산을 노렸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해외 계좌 이야기는 거짓이었어요. 사립탐정이 확인했는데 그런 계좌는 없었다고 합니다. 김영숙의 일기도 조작이었다면서요. 박선영이 만든 가짜 일기였던 겁니다. 우리를 속인 거였어요. 동생 진호가 말했습니다. 내일 스위스 가는 거 취소해야 한다면서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한테는 알리지 않았어요. 일단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박선영이 와 있었어요. 우리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비행기 타자고 했어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비행기 취소했다고요. 박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냐고 물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해외 계좌는 없다면서요. 당신이 거짓말한 거라고요. 박선영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서요. 사립탐정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박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면서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했어요. 동생 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속였다면서요. 박선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돈이 너무 필요했다면서요. 도박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면서요. 그래서 거짓말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고민됐습니다. 박선영도 아버지 딸이었어요.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요.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박선영 이야기를 들었다면서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어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냐면서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같은 아버지 자식이라면서요. 선영 누나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동생들과 의논했습니다. 동생들은 반대했어요. 용서할 수 없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박선영도 피해자였어요. 도박에 빠진 건 잘못이지만요. 그리고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하셨을 것 같았어요. 결정했습니다. 박선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났어요. 박선영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말했습니다. 고소는 안 하겠다고요. 박선영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말했어요. 도박을 끊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선영이 울었습니다. 고맙다면서요. 약속했습니다. 꼭 끊겠다면서요. 그리고 유산은 원래대로 4등분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준이 포기한 36억을 제외하고 144억을 4등분했어요. 각각 36억씩이었습니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 달 후 유산 분배가 끝났어요. 우리는 각자 36억을 받았습니다. 박선영은 도박치료센터에 들어갔어요. 박민준은 36억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요.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셨을까? 왜 숨기고 사셨을까?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면서요.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라고 했습니다. 유산 분배가 끝난 후에 전달하라고 하셨다면서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2장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읽었습니다. 진수야, 모든 게 끝났구나. 고생 많았다. 동생들도 고생했을 거다.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 사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선영이의 도박 문제도 거짓말도 민준이의 착한 마음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었다. 너희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결국 용서하고 이해하길 바랐다. 가족이란 그런 거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결국 함께하는 거다. 선영이도 내 딸이다. 민준이도 내 아들이다.
너희 삼남매처럼 소중하다. 이제 다섯 남매가 됐구나. 서로 도우며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사랑한다. 아버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계획하신 거였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추신. 그리고 진수야,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다. 해외 계좌는 정말 있다. 선영이가 말한 건 거짓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한다. 스위스 UBS 은행이다. 30억이 들어있다. 비밀번호는 너희 다섯 남매 생일을 합친 거다. 이 돈은 다섯 남매가 함께 쓰기 바란다. 여행이든 사업이든 뭐든 좋다. 단 반드시 함께 결정해야 한다. 그게 조건이다. 가족이니까. 아버지.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정말 해외 계좌가 있었어요. 동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선영과 박민준에게도요. 모두 모였습니다. 편지를 보여줬어요. 모두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이었어요. 가족이란 무엇인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다섯 남매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박선영과 박민준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들었어요. 박선영은 도박을 끊었습니다. 치료를 잘 받았어요.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차린 거예요. 박민준은 장학재단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어요. 벌써 50명의 학생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동생 진이는 결혼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어요. 우리 모두 축하했습니다. 막내 진호는 회사를 차렸어요. 무역회사입니다.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아서요. 저는 그대로 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고 있어요. 해외 계좌 30억은 아직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다섯이 함께 결정하려고요. 얼마 전에 회의를 했어요. 박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요양원을 짓자면서요. 모두 찬성했습니다. 30억이면 충분했어요. 지금 설계 중입니다. 내년에 완공 예정이에요. 이름은 철호 실버타운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겁니다. 오늘은 아버지 기일입니다. 일주기예요. 우리 다섯 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납골당에 갔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요. 꽃을 바치고 절했습니다.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맙다고요. 가족을 만들어주셔서요. 박민준도 말했습니다. 형들, 누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요. 동생 진이가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면서요. 막내 진호도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해요. 왜 그렇게 사셨는지요. 숨기고 거짓말하며 사신 게 괴로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섯 자식을 다 사랑하셨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거고요. 처음에는 배신감이 들었어요. 화도 났고요. 하지만 이제는 고맙습니다. 박선영과 박민준을 만나게 해주셔서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동생이 둘에서 넷이 됐습니다. 가족이 늘어난 거예요. 비록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다섯 남매가 함께 식사하러 갔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식당이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카페 2호점을 낸다면서요. 우리가 도와줘서 가능했다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면서요. 학생들이 정말 좋아한다면서요. 동생 진이가 말했습니다. 임신했다면서요. 3개월 됐다고요. 우리 모두 축하했습니다. 박선영이 울었어요. 이모가 된다면서요. 막내 진호가 말했습니다. 회사가 잘 되고 있다면서요. 내년에는 해외 지사도 낼 거라며. 저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하다고요. 정말이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장례식에 나타난 낯선 여자가 제 동생이 될 줄이야. 28세 청년이 제 막내 동생이 될 줄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줄이야.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5명이 나란히 서서 노을을 봤어요.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사진 찍자면서요.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5남매가 함께 찍은 첫 가족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모두 아버지를 닮았어요. 눈매가 웃는 모습이요. 역시 남매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사진 앞에 섰어요. 오늘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 5남매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서로 아끼고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요. 고맙습니다. 가족을 만들어주셔서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가족이란 피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걸요. 비록 시작은 복잡했지만 결국 우리는 가족이 됐습니다. 진짜 가족으로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사랑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박철호는 복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3 여자를 사랑했고 5 자식을 낳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비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5 자식을 모두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말입니다.